본 강의는 인공지능 기초 프로그래밍 과목으로서 대구 카톨릭대학교의 배지훈 교수, 이종혁 교수와 경북대학교 조규철 교수가 공동으로 만든 컨텐츠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기초 프로그래밍을 담당하고 있는 조규철입니다. 오늘은 딥러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회귀, 최적화, 경사하강법, 확률적 경사항법, 회귀로 알아보는 인공지능, 신경망 살펴보기 등을 순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회귀를 보시면 두 변수변의 상관관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즉 인공지능이 돌아가는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변수의 상관관계 변수와 특징량, 즉 한 가지 이상의 변수쌍을 XY로 부르는데, 그러면 이런 게 나온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뭔가 헷갈리시죠? 자, 첫 번째로 보시면 데이터 X하고 Y가 변수가 있고 여기에 특정 데이터들의 분포가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XY의 값을 전체를 특징량으로 잡고 이거를 잘 표현하는 것을 만들고 싶으면 선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을 통해서 이 데이터들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게 나옵니다. 그거를 이용하는 게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쓰는 거고, 연속된 값을 하는 거를 우리가 회귀라고 하죠. 자, 그리고 직선을 만들어지는 걸 선형 회귀라고 부르고, 직선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비선형 회귀라고 부릅니다. 선형과 비선형에 대해서는 좀 더 수학적으로 좀 더 다뤄봐야 되지만, 여기서는 기초적인 개념이니까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선형은 리니어, 그리고 비선형은 런리니어라고 부르고, 선형은 보통 직선적인 거, 비선형은 직선이 아닌 것, 풀기 힘듭니다. 그리고 값의 변화도 1, 2, 3, 4, 5, 6으로 가는 거고, 비선형 같은 경우에는 1, 4, 2, 6, 3, 5처럼 순서가 막 산재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선형, 비선형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회귀에 대한 걸 이제 자세히 살펴본다면, 회귀는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독립 변수와 한 개의 종속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모델링하는 기법 되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컬럼이 있다고 칩시다. 하나의 컬럼이 값이 있으면 이 값에 따른 y값, 즉 결과값이 있겠죠. 그래서 이 입력되는 기본적인 수인 이거를 우리가 독립변수라고 불러요. 이 독립변수와 이거에 의해서 계산되어져 나오는 y를 종속변수라고 부릅니다. 즉 y는 x값에 의해서 값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다음 생활의 데이터들을 보통 평균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 데이터 값이 평균과 같은 일정한 값을 돌아가는 경향을 이용한 통계학 기법이 회귀예요. 즉 데이터 평균화 건보를 계산해 보니까 쭉 처음에는 아무 때나 찍히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방향성을 지니면서 갑니다. 이 지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귀는 요걸 이용하는 거니까 회귀선을 하나 그리면 데이터의 분포가 요 회귀선 하나로 그 다음 값을 우리가 추론할 수는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속 변수 x1, x2, x3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독립 변수입니다. 왜? 처음에 그냥 떨어지는 값이죠. 이 값들을 가중치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y는 x값에 의해서 값이 생기는 종속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회귀 분석을 보겠습니다. 회귀 분석은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어떤 함수를 만들고 이 함수에서 발생하는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함수를 조정해 주는 것 됐습니다. 즉 레지듀얼, 회귀 직선 등에서 구해지는 추정값과 실제값과의 차이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제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x, y의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들이 이렇게 산재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런 추세선, 회귀선을 그리는데, 요 선이 요 회귀를 잘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선이 어떤 게 효율적일까? 추정선과 실제 관측값. 파란색은 뭐예요? 자, 추정값은 초록색이 되고 실제 관측값은 파란색이 됐겠죠. 여기서 이 점들이니까. 그럼 뭘 구하면 되느냐? 이 추정값 차이예요. 요 차이가 뭡니까? 실제선과 추정선 사이에 뭐예요? 차이예요. 이 차이가 가장 적은 것이 우리가 원하는 가장 올바른 회귀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추정값을 우리가 추정값을 fxi라고 부르고 실제 값을 yi라고 볼게요. 그럼 즉 yi와 fxi 요 값이 가장 적은 녀석을 고르면 되겠죠. 절대값을 하겠죠. 왜냐하면 이 값들은 전부 다 뭡니까? 양수, 음수가 아니라 그냥 크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순서에 따라서 양수, 음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값 처리하면 전부 다 크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선형회귀 같은 경우에는 단순성 독립변수가 한 개이고 종속변수 한 개인 경우, 우리가 보통 이제 배울 때는 이런 형태를 많이 배우겠죠. 그 직선의 형태를 가지고. 근데 실제로는 독립변수가 다수기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중성령회귀를 보통 다뤄요. 실제로도 다중성령회귀 다루니까 입력값이 즉 열값이 하나인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독립변수가 다수개, 그래프로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수업을 할 때는 보통 독립변수가 하나인 거로 가정하고 풀기는 풀지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여러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립변수가 증가하면 결과의 신뢰도와 답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이런 경우를 다중신공성이라고 부르는데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하기도 해요. 너무 많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다항식 회귀가 어떤 거냐면 독립변수의 차수가 2 이상인 경우, 독립변수가 차수가 2 이상입니다. 이러면 곡선이 직선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형태로 그려질 수가 있어요. 2차원 곡선, 3차원 곡선 등으로. 이럴 때도 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초적인 프로그램은 단순 선형 회귀에서 약간의 컬럼을 보탠 다중 선형 회귀를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자, 단순 성유회귀의 손실함수를 보시면 우리가 여러 개의 독립변수와 한 개의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게 MAE와 MSE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MAE, 자, 여러 개의 독립변수와 한 개의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모델링하는 기법을 우리가 손실함수라고 부릅니다. 매우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손실함수. 자, 그러면 MA 기법은 오류값을 합을 절대값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 그래서 어떤 표기를 하냐 하면 아까 말했던 거 yi에서 fx 값을 뺀 거를 절대값을 찾는 방식이고, RSS, 자, 레지듀얼 오브 썸 오브 스퀘어라고 오류값의 제곱을 구해서 더하는 방식. 자, 이게 미분이 용이합니다. 이게 어떤 식이냐면 yi 빼기 fx의 i의 요 식의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하는 방식인데 밑에서 보시면 요거를 말하는 거겠죠. 이 손실함수를 에러라 표시하고 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RSS라고도 표시하고 우리가 이거를 MSE라고 표시합니다. mean square error 하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MSE와 MA가 있는데, 자, 이거 다음 못합니까? 이거를 식을 풀었으면 이런 수식이 되겠죠. 그러면 제곱이 붙었으니까 이 x는 2차 함수가 됩니다. 2차 함수가 되면 이 2차 함수가 나중에 미분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MAE보다는 MSE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손실함수는 실질적으로 말하면 선이 있고 요것들과의 뭐겠습니다. 차이가 되겠죠. 여기 손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요 차이. 나중에 요 차이 전부 합이 최소가 되면 가장 좋은 선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로지스틱 회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귀는 회귀이지만 분류해서 사용. 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분명히 회귀인데 분류해서 사용을 합니다. 즉 어떤 거냐면 분명히 회귀 곡선 같은 형태로 만들지만 우리가 실제 값에서는 y가 0, y가 1, 즉 0과 1로 구분하기 위한 분류에서 많이 쓰인다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진 분류와 희소 영역의 분류에서 많이 사용되고, 선형 회귀의 최적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시그모이드 함수의 최적선을 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선형 회귀의 최적선, 즉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거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선형회귀선을 하나 긋습니다. 선형회귀선을 하면 그거 보니까 어떤 식으로 돼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 차이가 생기겠죠. 자, 이 차이를 구하는 선형회귀로 하는 게 아니라 0과 1이라면 0과 1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선을 하나 그리는 거예요. 그게 선형회귀 선입니다. 즉 시그모이드 함수로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면 0과 1을 가장 많이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게 이런 형태고, 이진분류가 가능한 함수 모델이면 S자 커브 곡선을 가진다고 얘기하고, 식은 이렇게 됩니다. 식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는 이제 차후 문제고, 우선은 요 형태를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X값에 따라서 Y는 0과 1이 나온다. 만약에 음수일 때는 0, 양수일 때는 1, 이런 식으로 값을 0과 1로 이진 분류를 하는데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데이터를 하기 전에 데이터의 레이블로 된 지도학습 데이터라면 70대 30 정도로 트레이닝 셋 테스트 나왔습니다. 트레이닝 셋으로 분류기를 만들고 이거를 평가를 위해서 테스트 셋, 즉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로서 이거를 확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보시면 트레이닝 셋, 테스트 셋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게 과연 다일까요? 근데 검증 데이터라고 해서 과적합을 막는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이걸 우리가 밸리데이션 데이터, 검증 데이터라고 불러요. 즉 트레이닝 셋에서 일부 영역을 떼냅니다. 이것도 학습을 시키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데이터 분포로 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트레이닝 셋의 밸리데이션 데이터, 테스트 셋. 자, 이걸 뜻이냐? 테스트 셋은 중요한 게 모델이 모델 완성이라보다 생성된 뒤 검증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밸리데이션 셋은 학습을 하는 학습 중간에 검증을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 트레이닝 셋을 하면 제일 처음에 에러 값하고 표현자의 개수가 나오는데 트레이닝 셋을 계속 돌리다 보면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모델이 분명히 에러 값이 줄 겁니다. 줄어요. 학습을 하면 할수록 그 데이터에 적합이 되면서 과적합으로 흘러가겠죠. 그런데 문제는 검증 데이터를 중간중간에 한번 확인해 봐요. 확인해 보니까 처음에는 검증 데이터는 학습을 하지 않는 데이터니까 확인만 하는 데이터니까 같이 에러 값이 떨어질 거예요. 모델이 안정화되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갑자기 확 꺾고 올라갑니다. 즉, 이 부분에서 학습 데이터는 에러 값이 줄지만 검증 데이터는 에러 값이 올라가는 시기가 옵니다. 좀 너무 빨리 온 것 같지만 여기 좋아요. 그러면 요 지점을 우리가 정적합이라고 보통 불러요. 자, 요 지대까지 하면 된다. 더 이상 올라가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는 오류율만 늘어난다고 해서 요 지역까지만 보통 학습을 시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과적합이 생기는 걸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진 분류기에 대해서 성능을 좀 평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진 분류기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를 분류하는 방법을 보시면 두 개의 부류만을 갖는 데이터에 대한 분류기를 만들어 보고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들을 보기 전에 실제값과 예측값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실제로 양성, 음성이 있고 분류기가 만든 양성, 음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예측을 한 이 분류기가 한 거의 성능을 한번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가 양성이고 예측도 양성이라면 뭐예요? 진짜 양성, 트루 포지티브, TP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실제가 양성인데 예측이 음성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틀린 음성이잖아요. 그래서 위음성이라고 false negative FN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실제가 음성인데 예측이 양성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틀린 양성이죠. 그래서 위양성 FP라고 부르고 실제가 음성인데 예측도 음성 나왔어요. 그러면 진짜 음성이죠. 진음성이라고 true negative TN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이진 분류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들에 의해서 사용하는 단위가 민감도, 재현율, 진양성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양성인 것들 중에서 분류기가 양성으로 판정한 것의 비율입니다. 그러면 실제 양성인 것들은 뭐예요? TP 더하기 FN이 되죠. 야분의
분류기가 양성으로 판단한 거 TP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민감도가 돼요. 민감도, 재이온율, 진양성률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특이도 같은 경우에는 진음성률이라고 부르고 반대급부인 게 맞은 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실제 음성인 것들 중에서 분류기가 음성으로 판단한 비율. 자, 실제 음성은 FP 더하기 TN이 되겠죠. 맞죠? 실제 음성은 야들 두 개잖아요. 야 분의 뭐 하면 돼요? 실제 음성인 것 TN을 나눈 게 우리가 특이도나 진음성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밀도, 뭐 음성 예측도, 위양성률, 위발견율, 정확도가 있는데 한식 간단하게 보면 정밀도는 양성 예측도라서 분류기가 양성으로 판성한 것들 중에서 실제 양성인 거의 비율입니다. 분류기가 양성이에서 그러면 아까 앞에 표를 보시면 뭐 실제 양성, 실제 음성, 그리고 예측 양성, 예측 음성이 되겠죠. 분류기가 양성항으로 판단하는 건 뭐예요? 요거 두 개가 되겠죠. 요거 두 개는 true 포지티브 더하기 틀린 양성, false 포지티브 분의 양성으로 TP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양성 예측도예요. 얼마나 양성 예측도인가? 그럼 음성 예측도는 반대급부가 되겠죠? 반대급부 여기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돼요? 처음에 위에 것도 합시다. 틀린 음성이잖아요. 그래서 false 네거티브, 그 다음에 true 네거티브죠. 분의 뭐 하면 돼요? 실제 맞춘 거 TN. 이런 식의 음성 예측도, 양성 예측도라고 보시면 되고, 위 양성률은 실제 음성인 것들 중에서 분류기가 양성으로 판단한 거의 비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위 양성률이라고 부르는데 실제 음성인 것들 중에 실제 음성이면 어떻게 돼요? 실제 음성은 자, 표시를 하면 요게 되겠죠. 요게 되니까 실제 음성은 뭡니까? 틀린 포지티브 양성 더하기 맞는 음성 분의 뭐가 돼요? 근데 실제 맞는 비율이죠. FP가 되겠죠. 즉 1 빼기 특이도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 발견율은 분류기가 양성으로 한 것들 중에서 실제로 음성인 거의 비율입니다. 이것도 공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정확도, 그 다음에 정확도를 보시면 전체에서 맞는 거를 하면 되겠죠. 이게 정확도입니다. 5분의 근데 자, 정확도는 뭐네? 전체에서 맞는 거의 비율을 구하면 되고 5 분류는 뭡니까? 1 빼기 정확도를 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단위의 계산값을 구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게 어디에 쓰느냐를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다양하게 쓰는 데가 많지만 다양하게 쓰는 데를 다 조사하기는 힘드니까 우리가 성능평가에서 쓰는 ROC 곡선, 즉 AUC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진분류의 성능평가에서 사용하는데 ROC 곡선이 되는데 부류 판정값의 인계값에 따른 위양성률과 민감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요. 밑에 거는 이제 X는 위양성률, 그리고 Y값은 민감도라고 표시합니다. 민감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였습니까? 좀 쉽게 설명하면 민감도는 진양성률이었습니다. 이 값은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위양성률은 뭡니까? 틀린 거의 비율입니다. 이 값은 1로 갈수록 나쁜 겁니다. 맞죠? 자, 이 지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나쁜 쪽과 좋은 쪽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좋고 이쪽으로 가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을 찍어보고 테스트 해본 결과 1로 찍히는 게 있었고 2가 찍히는 이렇게 값이 찍혔다고 가능하겠습니다. 위 양성률과 민감도를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1번이 좋아 보이죠? 어떻게 실제로 하느냐 하면 자, 이거 1번의 비율과 넓이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의 넓이. 이게 공간이 넓다는 건 넓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쪽으로 흘러가야겠죠. 맞죠?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간다는 공간이 많다는 얘기예요. 즉 공간이 넓은 쪽이 우수하다고 판단하다고 됩니다. 우수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눈에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경우와 이렇게 된 경우는 어떤 게 좋은지 애매합니다. 그러면 이 공간의 넓이를 구해요. 넓이가 큰 쪽이 좀 더 분류기가 성능이 우수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이중 분류기의 성능 평가 요소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적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적화는 여기서 손실함수를 이용합니다. 손실함수를 가장 작게 만든 최소값으로 만드는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즉 손실함수의 결과값을 최소화하는 모델의 인자를 찾는 것. 첫 번째 방법이 경사하강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방법으로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경사하강법은 GD라고 부르고 우리가 SGD라고 불러요. 자, 이것들을 어디에 쓰느냐? 역전파, 5차 역전파에 쓰인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고 5차 역전파는 딥러닝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제 하나씩 배운다면 자, 경사하강법이라는 걸 볼게요. 간단한 최저가 방법 중 하나로 아까 우리가 손실함수라는 게 있었죠. 손실함수가 보면 앞에 지금 간단하게만 적고 원래 값에서 fx 값을 빼고 제곱을 하죠. 그러면 yi 오메가 x 더하기 b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이 x가 결론적으로 x 제곱이 나옵니다. 즉 2차원 방정 2차원 함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최종적으로 목표가 뭐냐? 요 지점을 찾는 게요. 이거는 손실함수 그래프죠. 손실함수 그래프이기 때문에 요 지점이 손실이 가장 적은 지점입니다. 요 지점을 어떻게 찾을까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지점에서 시작해서 경사에 따라 내려갈 수 없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스텝 1, 2, 3, 4 가다가 이 지점 되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죠. 요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럼 요 지점 어떻게 되냐? 요 지점을 끄면 자, 기울기가 나옵니다. 이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죠. 이 기울기가 요 지점이 되면 기울기는 제로가 될 겁니다. 요런 원리를 이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로스 세타를 이용하여 최소값이 가지는 지점을 찾게 들어갑니다. 세타값의 경사값을 구합니다. 그러면 미분이 필요하죠. 아까 뭐 했습니까? MSE가 좋은 이유가 미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 지점에 이 직선과의 기울기 만나는 점을 여기 기울기를 구하고 싶으면 미분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 미분 지점을 찾는 거예요. 경사에 따라 일정 값으로 내려갑니다. 경사값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 혼용하여 곱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곱한 거고 이거를 정하는 거를 우리가 학습률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에서 이동거리 곱하기 경사의 값이 그 다음 값수로 되는데 이 각각의 값이 줄지 않으면 최소라고 가정. 즉 이렇게 될 때 요 스텝과 다음 스텝에 갔는데 요 값이 줄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여기라는 소리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라가 최소라고 가정하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여기서는 다루기가 좀 시간상 어렵지만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는 지역 최소고 여기는 전체 최소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경사하강법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 부분만 찾을 수 있고 이 부분만 찾을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풀기도 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경사하강법을 한번 보시면 처음에 RSS는 그냥 MSE하고 뭐 똑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풀어서 보시면 이런 수식이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뭡니까? 실제 값하고 이 값의 제곱 맞죠? 이거에 대한 게 손실함수잖아요. 이 손실함수를 표현한 게 위에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선 AB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데 우선 기울기에 나오는 A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A와 B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고 이거의 결과값을 가장 효율적인 값을 찾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단계를 하나씩 내려가겠죠. 경사화법이고 왔다 갔다 그리는 거 양수 음수를 곱해주는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잘못돼가지고 이 선을 넘어간다면 오히려 증가하는 것도 생깁니다. 이런 식의 발견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알고리즘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요거 수식만 알아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곱 x가 2차원 방정식이 되네. 2차원 방정식이 되니까 당연히 포물선을 그리네. 그럼 포물선 제일 아랫지점을 찾으면 되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확률적 경상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SGD라고 부르기도 해요. 전체 데이터를 최적화를 수행하면 시간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부 데이터만 손실함수와 1차 미분값을 이용한 근사값을 계산하자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N개의 샘플을 뽑아서 계산에 적용합니다. 데이터인데 미니 배치에 SGD를 사용하는 거고, 한 순서로 보시면 데이터를 랜덤하게 N개를 뽑습니다. N개를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랜덤하게 선택한 N개의 데이터의 1차 미분값의 평균을 구합니다. 그리고 경사에 따라 특정 이동 거리만큼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분값에 몇 개를 올려서 그 미분 평균을 구해요. 그래서 이 평균만큼만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개가 아니라 N개의 데이터에서 일치 미분값이 평균값이니까 다수 개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간다는 소리죠.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손실함수와 출력값이 많이 줄어드는지 보고 판단을 해서 정지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거리 공식 있었죠? 그 공식을 이용해서 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딥러닝 개념을 잡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천천히 처음부터 살펴볼게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딥러닝에서 뉴런이 있습니다. 뉴런이 뭐냐면 인간의 뇌세포라고 합니다. 신경이 들어오고 이걸 계산해서 축색 돌기 같은 걸로 나가서 신호를 전달해줘요. 자, 이거를 본따서 만든 게 우리가 퍼셉트론이 있습니다. 퍼셉트론이라고 해서 인풋이 있고 하나의 노드가 계산을 하고 활성화 함수를 거쳐서 나가는 방식, 이런 방식을 퍼셉트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인풋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가중합 공간이며 여기서는 우리가 활성화 함수, 여기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처음에 x1부터 x2, xn의 입력값이 들어오는 걸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입력값이 들어오고 여기서는 가중합을 한 거고 우리가 노드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각 입력값이 모든 입력값이 동등한 위치는 아닐 거라 생각해요. 동등한 값의 중요도는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가중치를 곱합니다. 가중치를 곱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가중합이라고 불러서 어떤 게 나오냐, 최종적으로 결론 한 값이 나오겠죠. x1이 입력이 있었고 우리가 중요한 오메가 1, 그 다음에 x2가 입력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오메가 2,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xn이 들어오고 가중치 오메가 n이 들어올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가중합을 구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중간 끝에 편차항이라는 게 하나 더 붙습니다. 이게 왜 붙는지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져봅시다. 자, 한번 생각해 보면 x1부터 xn까지가 모두 0인 경우 가중치를 어떻게 우리가 돌리더라도 무조건 y값은 제로가 되죠. 이거를 방지하고자 플러스 b라는 편차항을 더 붙입니다. 그러면 모든 입력값이 제로가 되더라도 편차항이 붙기 때문에 y값이 제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가중값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활성화 함수라고 붙어요. 활성화 함수 보통 0과 1을 결과로 냅니다. 0이면 그 다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 1이면 영향을 주는 거, 그래도 값이 나오면 이 값을 다음에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활성화 함수는 0과 1을 분류하는 역할을 쓰고 우리가 보통 시그모이드를 많이 씁니다.
식을 모델을 많이 써서 하는 거죠. 아까 로지스틱 회귀 그거를 말합니다. 요렇게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뉴런 세포, 하나의 뉴런 세포. 우리가 딥러닝에서는 하나의 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모여서 우리가 뭘 만드냐? 자, 하나의 딥러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x1부터 xn까지 입력값이 있고 노드가 여러 개 있습니다. 노드가 있고 요 앞에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겠죠. 자, 이것들을 다시 계산하고 자, 입력값은 모든데 다 들어갑니다. 또 뭐가 붙느냐? 또 가중치가 다 붙겠죠. 가중치가 다 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다시 이런 식으로 전달해 주면 돼. 다 모두 연결시키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통 딥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딥러닝에 대한 개념을 알았으면 이제 우리가 그림을 제가 간단하게만 그려볼게요. x1, x2, x3이라고 그리겠습니다. 노드가 두 개 있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들어간다면 입력은 이렇게 되겠죠. 모든 입력에는 가중치가 다 붙습니다. 자, 가중치가 다 붙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입력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결과물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봅시다. 그러면 이 노드는 어떻게 돼요? y는 자, 위의 노드만 한번 고려해 봅시다. 위의 노드는 어떻게 돼요? x1의 오메가 뭐 1이라고 칠게요. 그 다음에 x2의 오메가 이거는 2, 그 다음에 x3의 오메가 3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노드의 값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활성화 함수를 거쳐서 풉니다. 그러면 이거의 결과물이 다음으로 넘어가서 똑같은 절차를 반복하겠죠. 이런 것들을. 자,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이제 로스 값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깁니까? 자, 첫 번째 실제 값. 예를 들어서 x1, x2, x3를 입력할 때 실제 값을 yi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인공지능 모델에서 나온 값을 우리가 fx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자, 이 값과 yi와 이 fx 값의 차이가 존재하겠죠. 차이가 존재할 겁니다. 이 차이가 로스 값입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하냐? 아까 우리가 손실함수겠죠. 이게 바로 손실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표시하면 제곱에 붙으면 되겠죠. 자, 손실함수가 되는데 이 손실함수를 어떻게 하느냐? 역으로 전파하면서 갑니다. 이게 우리가 5차 역전파라고 불러요. 5차 역전파가 하는 일이 뭐냐? 5차를 역전파하면서 매 요것들을 풀면서 역으로 가겠죠. 역으로 가기 때문에 오메가와 아까 A라고 표시했지만 A와 B 편차항을 편미분해서 값을 구합니다. 이때 구하는 게 쓰는 방법이 우리가 경사하강법이라고 부릅니다. 요 루틴을 좀 기억하시고 뒤에 소스에서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한번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항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딥러닝에서 우선 봐야 될 게 처음에는 데이터의 입력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낼 데이터를 찾아야겠죠. 그 다음에 딥러닝의 실행, 그 다음 결과 출력 이런 순서로 넘어갑니다. 이런 순서를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회귀로 보던 인공지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회귀로 보는 인공지능이 어떤 거냐면 딥러닝을 만드는 과정에 선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봐야 될 게 이제 공부한 시간이 2시간, 4시, 6시간, 8시간 있을 때 점수가 이렇게 올랐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X, 즉 독립변수는 2, 4, 6, 8이 되고 종속변수는 82, 85, 96, 99가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공식과 절편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풀어내면 요 공식이 되는데 풀어내면 다음과
아까 그 말한 우리 공식 있죠? 그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풀어내 봤습니다. 풀어내니까 여기서 기울기는 3.10, 절편 B는 75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어진 수학에 의한 수식에 의해서 끄집어낸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 이 표, 이 회기선이죠. 이 회기선을 이용해서 이게 맞는지 한번 보면 y는 3.10x 더하기 b라는 수식이 나오겠죠. 여기에 2, 4, 6, 8을 집어넣으면 81.2, 87.4, 93.6, 99.8. 자, 이렇게 나옴으로 해서 기존 원래 공부 시간 나온 답이 있었죠. 데이터. 그 데이터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이제 공식을 통해서 수식을 하나 선을 빼냈습니다. 그거를 이제 딥러닝에서는 기술 하나하나를 써보면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린 예측선이 실제선과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를 구해봄으로써 입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 시간당 오차의 값이 최소가 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MSE죠. 즉 손실함수입니다. 손실함수를 이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오차가 적다는 말은 실제값과 예측값 사이의 차이가 적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평균 제곱오차, 즉 뭐라 부릅니까? MSE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지만 너무 큰 값이 나오셔서 제곱권을 붙여서 우리가 RMSE 요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지는 요 수식이 있다면 우선 비교하기 위해서 RMSE를 구하기 전에 임의의 수식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RMS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X는 이제 원래 값 뭡니까? 기울기는 3.10, 그 다음에 절편은 75가 나왔어요. 야와 비교를 하겠습니다. 임의의 값인 4와 79를 넣어봤습니다. 그럼 이거와 로스 값, 즉 차이 값이 존재하겠죠. 자, 이제 기본적으로 RMSE를 구하는데 3.10과 75로 했을 때에 우리 오차값은 1.78이 나오네요. 1.78이 나옵니다. 왜? 실제 X와 Y 값을 주어진 수식에 그대로 넣어 보아서 차이를 구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RMSE를 구해 봅니다. 구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RMSE 만약에 4와 79일 때에는 8.91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수식을 구한 이 방식으로 하면 1.78이니까 그나마 가장 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즉 두 개가 비교가 되어서 아까 수식으로 구한 게 분명히 빠르다, 분명히 효율적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위의 식에서 XY 값은 최대한으로 충족시키는 가운데 예측선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때 나온 기울기 절편과 임의의 기울기인 4, 79와는 비교가 됩니다. 출력부인 RMS 값을 비교하면 예측선으로 만든 값은 적지만 임의로 배정한 기울기와 절편 값을 적용하면 그 오차는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계산해서 푼 거와 임의로 정한 거의 오차의 차이는 임의로 정한 게 크죠. 그러면 작은 게 위에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구할 거냐에 대한 문제야. 즉, 평균 제곱오차를 줄이는 것은 예측선을 긋기 위한 필요한 부분입니다. 평균 제곱오차는 RMS입니다. 이거 수식이 X의 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포물선이 그려진다 했죠. 즉, 경사하강법이라는 방법으로 이거를 구해내야 돼요. RMS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아래에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요 지점에 가야 돼요. 이 지점 기울기가 M인 걸 구하면 돼요. 하지만 M의 위치를 바로 알 수 없기에 A를 위치이동하면서 A를 위치이동합니다. 하면 됩니다. 여기서 기울기는 특정 점의 미분값을 의미하므로 여기서 미분이 필요하네. 각 점에서 미분을 실시하면 됩니다. 아래의 소수는 미분을 실시하여 최소의 평균 제곱 오차를 구하고 여러 번의 학습률을 통하여 기울기와 절편을 특정 값이 수렴할 때까지 이 예측선을 사용하면 차후에 가장 효율적인 예측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소수를 보겠습니다. 자, 우선 데이터가 들어오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들어오고 요거를 이제 DF 데이터화 시키고 리니어 레그레이션 선형 외계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제일 위에서 임포트, 선형 회계를 임포트 했습니다. 자, x와 y, 즉 데이터와 레이블을 학습을 시키겠죠. 피트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학습을 된 REG라는 우리가 선형 회기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F 코에피션트가 뭐냐면 기울기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인터셉트가 우리가 편차항을 말합니다. 보통 이 두 항을 말하고 그 다음에 X를 넣으면 Y가 나는 스코어 정확도를 한번 재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한 수식을 한번 출력을 해 보기 위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걸 그려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려본 게 기울기는 3.10 수식으로 구한 거와 같습니다. 그리고 편차항은 75. 아까 우리 수식으로 구한 3.10 75와 같죠? 아, 그러면 선형 회기로 그린 이 선이 아까 우리 수식으로 만든 그것과 같다는 걸 의미한다는 것은 선형 회기 곡선이 잘 그렸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수식 같은 경우는 복잡해지는 구해줄 수 없지만 이 선형 회기 곡선은 이 데이터가 많아지더라도 이 선형 회기라는 이 모듈을 사용하면 금방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코어는 0.937로서 효율은 꽤 괜찮은 편입니다. 왜 어쩔 수 없는 게 데이터가 적다 보니까 이 오차는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 오차 때문에 정확도는 0.937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를 풀었으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 텐서플로우를 쓰기 위해서 콜앱에서 저희는 텐서플로우를 쓸 건데 텐서플로우 버전을 확인하는 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난수가 생기는 거 두 가지 방식을 했습니다. 유니폼 방식과 노멀 방식이 있는데 유니폼은 균등 분포를 사용하는 거고 노멀은 정규 분포를 의미합니다. 혹시나 이런 분포를 만들어서 테스트할 때 알고 계시면 좋을 거라고 간단하게 넣어봤고요. 그 다음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되는 신경망을 살펴보기를 할 겁니다. 신경망을 어디서 보냐? 이제 우리는 이제 아까 말한 뉴런에서 발전한 퍼셉트론을 거쳐서 딥러닝까지 우선은 가야 돼요. 중간 과정이 좀 있기는 하지만 봐야 되니까 하여튼 여기서 설명을 이제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많은 얘기도 있고 우리가 구하는 거는 요 수식입니다. 즉 이 수식 하나를 잘 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거를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게 신경망이 처음에 딥러닝이 나온 계기부터 잠깐 조사를 한다면 초창기 때 뉴런이 나오고 이걸 이제 하나를 쓴 퍼셉트론이 나왔습니다. 그 퍼셉트론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퍼셉트론이 나왔을 때 그 반대쪽에서나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들어낸 방법이 AND와 OR 연산을 퍼셉트론으로 풀어봐라. 즉 퍼셉트론은 입력이 들어오고 가중합이 하나 있고 가중치 함수, 활성함수 이렇게 내는 방식이에요. 즉 여기에는 직선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y는 오메가 x 더하기 b라는 1차원 방정식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활성함수는 좀 별다른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AND와 OR 연산과 XOR 연산을 풀어보라고 얘기가 주어졌어요. 근데 첫 번째 자 이제 그러면 뉴런 세포는 퍼셉트론은 하나의 선만 그리기 때문에 AND 연산 0, 0, 0, 1 선한계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OR 연산은 이제 하나가 1이라도 1이니까 1, 1, 1, 0 하나로 가능해요. XOR 연산은 뭐냐면 다르면 1입니다. 1, 1, 0, 0이에요. 이거는 선을 한 개로 구분할 방법을 못 찾았어요. 이게 가장 유명한 문제였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분야의 선구자인 MIT의 마빈 민스키 교수가 1969년에 발표한 퍼셉트론즈에서 이 논문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떤 거냐? 이거를 풀어보라요. 자, AND와 OR 연산을 푸는 건 인정하겠는데 XOR 연산을 못 푼다는 건 인공지능으로서 문제를 푸는 것으로서 좀 부적합하다라고 수학적으로 증명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다가 한 10년이 지난 후에 다층 퍼셉트론이라는 방법으로 풀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다층 퍼셉트론이 뭔지를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자, 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원래는 이렇게 했었죠. 이거를 반틈을 접습니다. 그러면 1, 1, 0, 0 즉 이 선 하나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풀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걸 x1,
x2라고 했을 때 출력값은 뭐 1, 1, 0, 0 요게 주어지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x1과 x2가 0, 0, 0, 1, 1, 0, 1, 1일 때 요게 1이 나오고 요거 두 개는 0이 나오는 거. 선 한 개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풀자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풀어내느냐? 자, 앞에 그림과 같이 이제 이거를 좀 혹시나 x2라고 부릅시다. x1과 x2가 있을 때 x1을 입력을 받고 x2를 입력을 받을 때 A평면, 아까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0, 0, 1, 요 앞평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풀고 x1과 x2를 입력한 B평면, 접은 평면이 있겠죠. 접은 평면을 점선으로 그려볼게요. 1, 1, 0, 요것도 구분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되겠죠. 합쳐서 결과 노드가 풀어서 내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A평면과 B평면을 자세히 한번 살펴본다면 이런 구조로 만들어질 겁니다. 즉 x1과 x2를 A평면이 입력을 받습니다. 오메가 11, 오메가 21로 받는다고 칠게요. 그게 우리가 넣는 히든 노드 1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여기에는 가중합이니까 어떤 식이 돼요? y는 어떻게 돼요? x1 오메가 11 더하기 x2의 오메가 12가 되고 그 다음 편차항 b1이 붙을 겁니다. 자, 그럼 히든 노드 2로 봅시다. 히든 노드 2는 입력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가중합은 y는 x1의 오메가 12 더하기 x2의 오메가 2이 될 거예요. 그리고 편차항은 b2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두 개의 결과물을 F 몇 개 써요, 이게? 활성화 함수가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을 겁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이 결정을 해서 값을 전달해 주겠죠. 그러면 리절트 입장에서는 입력이 뭡니까? 가중합은 뭐예요? 히든 노드 1의 결과물의 오메가 3, 11이 자, 그 다음에 히든 노드 2의 오메가 3, 2 더하기 B 더하기 B가 되죠. 이런 식의 수식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뭡니까? 액티베이션 펑션이 하나 붙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결과물을 내면 과연 이게 맞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혹시나 공식이 헷갈리면 여기에 적어놨으니까 이 공식을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수번 돌려가지고 가중치와 편차항을 구해봤어요. 그러면 이 수식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식을 이제 아까 만든 우리 공식이 있었죠. 아까 공식이 히든 노드 1의 공식, 히든 노드 2의 공식, 리절트의 공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대로 대입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시그모이드의 기호 표시입니다. 이건 뭐였습니까? 0과 뭐고 값이 음수일 때는 값을 0으로 보고 값이 양수일 때는 뭐 했어요? 1로 뽑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양수기 때문에 1, 1, 1, 0 그리고 이거는 0이 0 곱하기 마이너스네요. 음수 1, 음수는 0 나머지는 다 양수기 때문에 1, 1, 1, 1이 나올 거예요. 이거의 결과물을 야가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물을 보니까 0, 1, 1, 0이 나왔습니다. 즉 이런 가중치와 편차항 바이어스가 있으면 이런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하나의 유런 세포가 있을 때는 풀지는 못했지만 노드를 한 개, 두 개, 세 개 다중으로 사용하니까 값이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층 퍼셉트론이 되고 지금 우리가 오는 딥러닝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신경망에 돌아가는 정도 이해하셨으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성화 함수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가중합의 결과물이 0인지 1인지 분간하는 걸 했죠. 그러니까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이런 걸 많이 씁니다. 0 이하가 되면 0 그리고 x 0 이상이 되면 1로 하는 이런 활성화 함수를 쓰고 특별한 경우에는 1과 마이너스 1로 가는 탄젠트 h 펑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시그모이드를 쓰면 단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역으로 가면서 오차역 전반에서 미분을 한다고 했죠. 미분을 하면 이 결과물은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미분값 때문에 차이 어떻게 되냐? 내가 이렇게 노드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미분을 역구로 해서 경사하강법 같은 걸 쓴다고 했잖아요. 경사법 쓰면서 미분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활성화 함수도 미분이 작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곱하기의 누적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이 너무 작아져요. 그러면 0.8 곱하기 0.8, 0.8 이런 식으로 레이어 할 때마다 0.8이라면 0.8만큼 줄어듭니다. 근데 소수점 이하는 값을 곱할수록 0.64 곱하기 0.8 이런 식으로 되니까 값이 줄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기울기가 처음에는 잘 전달되다가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작아지는 문제가 생겨요. 기울기 값을 제대로 계산을 못합니다. 자, 그래서 나온 거 방식 하나가 레루라는 방식입니다. 이 레루는 입력값이 0이면 0, 만약에 x값이 들어오면 그대로 출력하는 방식이에요. 맞죠? 근데 이거는 y는 x라는 그래프니까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1. 즉 미분하면 1입니다. 그러면 이거 주는 어떻게 됩니까? 주는 게 아니라 1값이 나온다는 거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울기 소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고르게 갈 수 있는 역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루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생겼어요. 만약에 음수값이다 0일 때는 제로가 돼요. 근데 여기 있는 값들도 그냥 제로가 아니라 활용 가치가 있다. 그리고 제로가 x의 값이 0이나 음수가 되더라도 값을 삭제하지 말자. 즉 이런 경우 때는 혹시 죽은 레루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값이 줄어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값을 남겨두는 걸 우리가 이거를 리키 레루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활성화 함수는 4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선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주로 이제 텐서플로우를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딥러닝은 의외로 소스가 간단합니다. 데이터를 이제 정규어하고 노멀라이제이션 그런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반적으로 딥러닝은 간단해요. 간단하게 보시면 우리가 텐서플로우를 쓰겠다. 그래서 처음에 입력 데이터, 그 다음에 레이블, 이 데이터 2개를 정의한 다음에 이거 2개를 쓰시면 되겠죠. 우선 만들어낼 게 첫 번째가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인공지능 모델은 딥러닝 모델은 어떠냐면 레이어를 내가 정의를 하시면 돼요. 순서적이잖아요. 시퀀설로 순서적이게 요거를 우리가 요 레이어를 댄스라고 부릅니다. 댄스가 몇 개입니까? 노드가 2개. 액티베이션은 시그모이드. 그리고 인풋 세이프는 2개짜리라는 겁니다. x1, x2 2개가 있죠. 이렇게 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2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는 레이어 1개 되겠죠. 유니트가 1개, 1개 되어 있고 결과물은 시그모이드. 자, 이렇게 한 거를 이제 뭡니까? 모델을 만드는 거였어요. 모델의 모양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구동되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컴파일하는 방법은 옵티마이저는 SGD, 확률적 경상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스 값은 MSE로 구하겠다. 그리고 이거를 서머리로 찍어보면 여기에 대한 요약된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순서를 보시면 중요한 게 순서적으로 제가 첫 번째는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하고 피트를 합니다. 피트가 중요한 실제 학습입니다. 즉 처음에 데이터와 레이블을 넣고 에포크라는 게 있습니다. 즉 내가 요 데이터를 전체를 한번 입력하겠죠. 요거 전체를 학습하는 걸 1에포크라고 부릅니다. 에포크예요. 자, 그러면 에포크를 100개, 배치 사이즈는 1로 했습니다. 가중치와 편차항을 수정할 단위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도 배치 1이고, 그러면 배치 사이즈가 1이니까 단위 한 개 한 개 들어올 때마다 뭔가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1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서 흘러가는 거 보시면 처음에 제가 4분의 4입니다. 하나의 에포크는 전체 데이터 X 전체를 다 학습한 거고 4분의 4라는 거는 데이터가 4개 있죠. 에포크가 1로 했으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값을 보면 로스 값이 출력됩니다. 우리가 아까 컴파일에 로스 값을 MS로 한다고 했잖아요. 로스 값이 보여줍니다. 근데 100개를 해보니까 값이 의외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개도 해봐도 별로 안 맞고, 그래서 5000개를 해봐도 좀 뭐합니다. 근데 10,000번 정도 돌렸습니다. 10,000번의 에포콜을 하니까 값이 얼추 맞아져 갑니다. 생각보다 딥러닝이 이게 바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 점을 상기하셔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거는 인공지능을 만들 때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해야 되겠죠. 두 번째,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시퀀셜을 많이 쓰겠죠. 거기서 이제 댄스라는 개념을 하시면 되고, 세 번째 컴파일입니다. 네 번째 그 다음에 피트. 요런 순서로 만들어진다는 순서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양 분류 소스를 한번 만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주가 두 개인 거고, 와인 세트에서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분류하는 것을 천천히 여러 번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딥러닝으로 한번 풀어볼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와인 정보 레드하고 화이트 와인을 CSV 리드 CSV로 불러왔습니다. 자, 출력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밑에 게 뭐 레드, 화이트 그런 식으로 불렀고, 각 컬럼이 존재하겠죠. 이런 데이터 프레임을 두 개를 불러왔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두 개를 불러오고, 레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타입을 추가합니다. 그러면 레드에 데이터 프레임이 있겠죠. 여기에 타입이라는 새로운 컬럼을 추가하고 0으로 값을 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화이트 와인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새로운 컬럼을 하나 추가하고 1로 주겠다는 소리겠죠. 자, 그리고 출력해보고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레드하고 화이트 와인을 합쳐가지고 학습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합치는 콘캣이라는 주로 레드와 화이트를 합칠 겁니다. 합치고 이제 와인의 타입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럼 인포메이션도 출력해보고, 결과물을 한번 보시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타입 0과 1을 넣어봤고, 그 0을 합친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분포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생각보다 1번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게 데이터 분포를 한번 찍어봤고, 그 다음에는 인포메이션 해가지고 이 데이터 프레임의 정보를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보통 전부 다 플루트 64고 퀄리티하고 타입만 인트 64로 되어 있네요. 중요한 거는 널입니다. 널이 한 개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널이 있으면 이 문제를 나중에 처리를 해줘야 돼요. 우선은 널이 없는 걸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낱널이니까 우선 안심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멀리제이션이 있습니다. 노멀리제이션은 미니맥스와 스탠다드 스칼라 두 개가 있다고 했죠. 근데 이거는 미니맥스를 제가 한번 직접 풀어봐서 한 거예요. 미니맥스가 어떤 기법이냐면, 우선 노멀리제이션을 하기 전에 데이터를 보시면 단위와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값들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데이터가 혹시나 이렇게 산재에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거의 비율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y가 가지는 최대값을 우리가 전체라고 우선 부를게요. 그리고 요 값이 가지는 값을 x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서 요거의 비율을 구하는 거잖아요. 요거의 비율, x값 비율. 그럼 전체에서 x 값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의 단점이 이 공간과 이 공간이 괜히 값도 없는데 계산 영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좀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부분을 빼자요. 그러면 요거를 max라고 잡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min이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데이터는 요 사이 안에 값을 분포하겠죠. 그러면 이 x 값도 밑에서 되는 게 아니라 min 값에서만 재면 돼요. 맞죠? 자, 이렇게 하는 방식을 해볼게요. 그러면 x 값에서 x min을 뺍니다. 맞죠? 이게 실제 비율이 되겠죠? min부터. 그럼 x max에서 x min을 빼면 요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요런 비율로 바꾼 게 우리가 미니맥스 기법이고, 요거를 구현하는 게 실제로 한번 요렇게 구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값을 출력해 보니까 전부 다 이게 뭐 됩니까? 0과 1 사이 비율로 바뀌게 됩니다. 요래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뭐 분석을 해봤는데, 뭐 개수, 평균값, 스탠다드, 그 다음에 민, 맥스 각 25%, 50, 75%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출력해 봤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거를 분석해보고 어떤 알고리즘을 쓸지도 고민하는 것도 한번 과제로 남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샘플하고 플렉이라 했는데, 샘플이 뭐냐면 썩답니다. 썩는 기능을 해요. 근데 플렉이 뭐냐? 일로였습니다. 섞을 때 한 장씩 들고 섞느냐 아니면 여러 장을 들고 섞느냐 문제예요. 그래서 샘플링을 하겠다. 어떻게? 한 장씩 들고. 그러면 한 장씩 섞겠다 보면 요렇게 이제 아까는 0에도 0까지 하고 뒤에 다시 1을 붙이는 방법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막 섞는 거예요. 이게 샘플하고 플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y numpy 즉 to numpy를 통해서 이것들을 배열화 시켰습니다. 딥러닝은 배열로 들어가야 되지 데이터 플레임으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즉 1차원으로 내가 입력이 1차원 형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노드가 이렇게 있고 각 데이터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1차원 어레이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to numpy로 바꿔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to numpy로 돼요. 일렬로 쭉 정렬이 돼요. 비율로 바뀐 걸로.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저번에 우리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 있었죠. 이거 스플릿인데 이거를 이제 제가 0.8 비율로 하면 80%는 트레이닝 데이터, 20%는 테스트 데이터라는 거죠. 이거를 한번 수동으로 한번 구현해 봤습니다. 전체 길이에서 0.8을 곱한 걸 인트랍니다. 그러면 인덱스가 쭉 있다면 80%에 해당하는 인덱스 값이 나오겠죠. 고값을 기준으로 해서 고값까지가 뭐 됩니까? 트레이닝 데이터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마이너스 1이니까 칼럼이 있다면 마지막 열은 빼고 오겠죠. 그럼 마지막 열은 y, 즉 xy 그리고 xy로 구한 거예요. 테스트 데이터의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의 레이블, 트레이닝 데이터의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의 레이블, 트레이닝 데이터의 뭐가 됩니까? 테스트 데이터 전체 데이터에서 즉 여기서 보시면 트레이닝 인덱스 다음부터겠죠. 트레이닝 인덱스 다음부터 끝까지는 뭐라 합니까? 테스트 데이터로 쓰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스트 y. 자, 이거를 한번 출력해 보니까 이것들을 한번 출력해 보니까 잘린 값들 즉 트레인 x0, 0, 테스트 0, 0을 한번 출력하겠죠. 그 값을 출력해 본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냐 to classes 가가지고 train y 즉 to categorical 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원 핫 인코딩을 해 준 겁니다. 원한 인코딩이 뭐냐면 A와 B가 있습니다. 이거를 두 개를 분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0, 1, 1, 0으로 분류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있는 개수만 속성의 개수만큼 만들어주고 하나씩 1, 0으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0, 1, 1, 0으로 만들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 카테고리컬을 만들어 놨습니다. 클래스 두 개니까 그러니까 부류가 두 개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시퀀설 딥러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댄서를 노드를 12개 그 다음에 24개 그 다음에 24개 그 다음에 12개 마지막에는 2개를 했습니다. 2개로 왜 했냐 하나는 0 하나는 1 값을 얻기 위해서요. 이런 형태로 노드를 만들어 놨고 각 뭡니까 각 액티베이션을 레로로 했고 그 다음에 인풋 세이프가 12개로 되어 있는데 왜 12개인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입력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잘 보시면 처음에 12개였습니다. 즉 이거는 아까 우리가 컬럼의 수입니다. 컬럼의 수만큼 입력값이 생기겠죠. 이게 12개라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내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소프트 맥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두 개의 출력물이 있을 때 나오는 값들이 만약에 뭐라 할까? 이게 4가 나오고 8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높은 데이터를 선택해서 카테고리는 답은 야다. 부류는 야라고 판단하면 되죠. 밑에 걸로. 0과 1이라면 1로 판단하면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거를 비율로 바꿔서 보기 편하게 하자는 거예요. 자, 비율로 바꾸면 4, 8이니까
비율로 바꾸면 0.33333 되겠네요. 0.6666. 자, 이거 두 개 비율을 1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비율로 바꾸는 걸 소프트맥스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활성함수를 정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 절침면 뭐냐면 모양을 정하고 어떻게 돌아갈지 정한다 했어요. 이거는 경사강법에서 끌을 아담이라는 것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로스 값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방식을 쓰고 매트릭은 오큐런시, 정확도를 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간단하게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로스 값을 정하는 게 처음에 RME, RMSE, 그 다음에 이거를 값을 너무 크니까 RMSE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보통 우리가 이진 분류할 때 많이 씁니다. 이진 분류할 때 많이 쓰고, 네 번째가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요거는 다중 분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보통 이제 다중 분류나 회귀 때 로스 값을 구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4번과 5번을 잘 보시면 여기는 바이너리 때문에 3번을 썼어요. 4번과 5번을 보시면 둘 다 다중분류 쓰지 않냐 했는데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카테고리컬은 우리가 원활 인코딩으로 되는 거 00010 이런 거 00100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 그러니까 이게 원활 인코딩을 돌린 결과물에 많이 쓰는 방식이고, 스파스는 그냥 5, 6, 10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올 때 쓰는 방식이 5번 방식입니다. 요거의 차이점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머리를 해서 모양을 출력해 보니까 우선 타입이 나오고 출력이 나오고 파라미터의 개수, 가중치의 개수입니다. 이 가중치의 개수를 출력을 합니다. 이 가중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보겠습니다. 우선 12개가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드도 12개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입력이 모든 노드에 다 가야 되니까 하나의 입력이 해당하는 가중치는 몇 개에서 12개가 있죠. 12개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 개수가 12개라는 소리는 12개의 모든 노드가 12번을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12 곱하기 12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든 노드들은 뭘 가집니까? 여기에 편창을 가집니다. 편창이 총 노드 12개죠. 그러면 156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의 개수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트를 시켜서 학습을 에포크는 25번,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는 32번, 밸리데이션 데이터 스플릿은 0.25번에서 데이터를 학습하는 중간에 밸리데이션 로스 값도 중간에 확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122개라는 게 왜 122개인지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이제 전체 데이터가 우리가 전체 데이터는 6497이었습니다. 아까 확인해 봤었는데, 자, 6497개예요. 근데 이 중에서 80%만 저희가 뭘 씁니까? 트레이닝 데이터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6497개 곱하기 0.8하는 요 숫자만큼 트레이닝의 데이터에 쓰겠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의 결과물을 밸리데이션 데이터로도 띄기로 했어요. 0.25로 띄기로 했으니까 이 데이터 0.75, 즉 75%의 데이터는 쓴다는 거죠. 그러면 요 6497에 0.75%를 곱하면 되겠죠. 이 값들은 이제 실제 트레이닝에 쓰는 데이터인데, 이것들을 32묶음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32묶음으로 하면 122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122개를 이제 학습되는 횟수로 시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122개가 나옵니다. 이제 배치 사이즈만큼 나눠주면 몇 번 구성이 나오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 트레이닝 피트를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어큐런시하고 로스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그림으로 보니까
에포크가 진행될 때마다 우리가 지금 옆에서 보시면 로스 값이 점점점 줄어들다가 뭐 10번째 한번 튀기는 하지만 로스 값은 좀 줄어들 거예요. 밸리데이션 로스 값도 평탄한 수준으로 가고, 그리고 에포크를 진행할 때마다 오큐런시도 그 0.95 이상에서 계속 값이 돌고 있네요. 그러니까 적당히 값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평가를 해봤어요. 평가를 하는 이 함수를 쓰는데 아까 학습이 안 된 테스트 데이터를 학습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로스가 나오고 두 번째 어큐런시가 나옵니다. 어큐런시가 0.99입니다. 상당히 높은 값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까지 해서 딥러닝의 기본적인 이해와 소스 짜는 걸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